최근에 검사 게시판 이프로스라고 검사 게시판에 그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 올린다라고 예. 하면서 본인에 대한 그 감찰 결과, 조사 결과, 감찰이라고 조사를 해요. 여하튼 그 그게 결과를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도 들어보고 예. 그 전에 앞서서 예. 정말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 사건의 조사 경위도 네. 들어보고 정말 모든 거를 예. 뭐든지 물어보고 물어봐 싶어서 주십시오. 네, 예. 모든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사실 보면 이제 그 이프로스 굉장히 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올리셨어요. 일단 예. 대북송금 사건이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예. 북한으로 100억이 넘는 돈이 넘어간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당시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해서 수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글에서 굉장히 수사 경위를 상세하게 올리셨어요. 예. 당장 눈에 띄는 게 쌍방울 수사 기록 유출 사건 이게 예. 발단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2022년도에 네. 저는 여성 아동 조사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아동 학대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을 했었고 아마 제가 수사한 사건이 지금도 기사로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걸 하다가 청내 사정상 네. 감찰 검사는 담당 검사는 좀 고참 검사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찰 담당 검사 할 검사가 없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형사 1부로 감찰 담당 검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감찰 담당도 하고 형사 사건도 처리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은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소위 특수부 네. 형사 6부에서는 쌍방울 횡령 배임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수사부 네. 예전에 공안부라고 했던 데는 그 유명했던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하고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예예예. 그런데 지금 이태영 예예예 이태영 네. 지금 민정비서관님 네. 하셨던 그래서 그 지금 그러니까 공공수사부에서 이태영 비서관의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어.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요. 네. 예,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네. 쌍방울 기업 내부 압수수색 영장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 그게 사무실. 예예예. 근데 네. 그게 이태영 그 비서관의 뭐 컴퓨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여러 다른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그 변호사님의 이제 뭐 컴퓨터 쓰시는 파일에서 그게 나와서 완전히 수원지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결국에는 쌍방울 측에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미 그렇죠. 예 압수수색 영장이 다 영장 자체가 영장이 무효로 예예 지금 압수수색이라는 건 특히 더 다른 게 네.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불시에 그럼요. 해야지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미 증거 자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빈집에 가서 결국에는 영장을 그러네요.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터져서 근데 그 내부 그 인이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 유출할 수가 없는 문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부 감찰이 시작이 되고 정말 그때는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대검도 완전히 발칵 뒤집혀가지고 특수부 아마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되게 충격적이죠. 예예. 그것도 거의 쌍방울 그룹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꽤 큰 중견기업을 수사하는데 그 영장 자체가 다 유출돼가지고 네. 그래서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찰 담당 검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수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수사를 해서 결국에는 그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직원을 전부 다 구속했고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후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그걸 유출해서 증거 인멸을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에 대한 수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장을 유출했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증거 인멸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전에도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 다 부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때 이화영 부지사 법인카드 관련해서 네. 그때 제가 보니까 TV조선에서 미리 단독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네. 뭔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쌍방울 내에서 그 하드디스크를 부수었다. 그때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훨씬 법인카드. 전에요. 예. 저희는 전혀 인식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게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가니까 네. 쌍방울에서 이화영 씨 법인카드 내역을 전부 다 파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보니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뇌물 및 그 정치 자금이 오간 것을 저희가 포착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네. 들어보셔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러네요. 연결이 네. 되고 누군가에게 뭐 첩보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서 대북 송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뇌물 사건이라는 것은 항상 대가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 대가로 뇌물을 줬을까? 그 대가성이 밝혀져야만 뇌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이화영한테 뭘 대가로 뇌물을 그렇죠. 줬을까? 쌍방울에서 네. 이화영에게 뇌물을 줬는데 그러면 그 대가는 무엇인가? 네. 그거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저희가 알게 된 것이 쌍방울 직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북한에 돈을 보냈습니다. 아. 대북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저희가 북한에 돈을 어떻게 보내요? 그 저희가 생각하기 뭐 계좌도 그렇죠.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냈냐고 그랬더니 직원들 수십 명이 네. 달러를 가지고 그 공항에 가서 전달해주고 다시 귀국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는 네. 저희가 출입국 내역을 떼봤더니 2019년 1월달, 네. 그다음에 2019년 11월달에 네. 한 60여 명씩 쌍방울 직원이 나갔다가 그날 바로 귀국하는. 중국으로. 예예 중국으로요. 예 그게 네. 나타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엄청 큰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북 사업이 있었고 이화영 부지사는 당시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걸로 해서 대북 사업을 아예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 다른 지자체는 없는 직책이죠.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서 결국에는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정황과 진술을 저희가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러네요. 기차 레일에 있어서 다음 역이 계속 네.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였지 뭐 저희가 대검으로부터 뭐 첩보를 받는다든지 어떤 지시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저희가 또 저는 특수부나 뭐 이런 반부패부 이런 거에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고 이 수사 자체도 뭐 반부패 수사라면 제가 처음 한 수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후배들도 대부분이 형사부 후배들이 주축이 돼서 했던 사건들이고요. 그 북한에 돈이 넘어갔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려진 얼개로는 800만 달러 중에서 500만 달러는 스마트폰 비용이고 예. 300만 달러는 방북 이재명 비용. 당시 예. 지사의 방북 비용이다.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쭉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2월인가에 김성태 회장이 이제 잡혀서 들어왔고요. 그쵸, 해외 도피했다가 해외 도피에서 잡혀가서. 잡혀서 들어왔고 그때부터 김성태 회장이 처음에는 뭐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네. 이미 뭐 너무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미 해외에 뭐 돈 나간 것도 너무 많았고요.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뭐 안부수 씨 자체는 뭐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거의 뭐 진술을 약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증거 관계를 보고 네. 그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결국에는 도저히 증거상 뭐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김성태 씨는 그래서 사실 자백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부터 자백을 했었었나요?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자백을 안 하고 김성태와도 한 20년 정도 지기 뭐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예전에 이제 그렇죠.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의 보좌관 출신으로 맞아요. 그때 보좌관 출신이다. 네. 이상수 그때 노동부 장관이 노무현 정권 때 대선 자금 때문에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지역구를 받아서 2004년부터 8년까지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 네. 국회의원을 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 방북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그 대북 사업에는 굉장히 이제 그 전문가적인 위치. 그러니까는 지금 이화영 씨뿐만 아니라 이화영 씨가 그러니까 어떻게 모시던 의원까지도 대북 사업 아닙니다. 그 이상수 의원 전에 이후에 이화영 씨가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방북에 기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김성애 북한의 김성애 네. 뭐 리오남 이런 사람들을 그쵸. 전부 다 이화영 씨가 그 당시에 다 만났었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때에서부터 이미 그때부터 다 만나고 네. 뭐 그때 뭐 약속했던 거를 또 들어주지 않아서 북한에서는 이화영 씨에 대해서 약간 불만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화영 씨가 한 10년간
선거에는 많이 나가셨는데 그렇죠. 그 다음엔 선거가 당선이 되지 않았고 네. 2018년도에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제 공직을 맡는 사건이 있고 그 한 10년간의 기간 동안은 거의 네. 김성태 회장이 그 고문이나 이런 것들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던 걸로. 스폰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스폰서도 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회이사였으니까요. 음. 사회이사 직함을 가지고 여러 네. 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었고요. 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평화부지사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아주 의욕적으로 경기도에 그때 대북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아실 내용이고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자백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화영 씨는 이렇게 오랜 기간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인을 하셨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이상수 의원 이후에는 굉장히 이해찬 아, 전 네, 맞아요. 대표님을 이렇게 굉장히 측근으로 네. 모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오랜 기간 계셨던 그런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당에 자기가 어떤 배신자로 낙인 찍힌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그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 계속 접견이나 이런 것들을 오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씨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자백은 안 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그래요? 그래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복기를 해보면 이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한테 계속해서 이화영 씨는 말을 할 듯 말 듯 했는데 일단 이화영 씨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아서 이미 뭐 동영상도 있고 뭐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이화영 씨가 대북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랑 같이 하면 쌍방울에 엄청난 이익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는 뭐 너무나도 많은 정황과 문서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우리가 아는 동영상 있잖아요. 예, 예. 북한의 그 예. 호텔에서 예, 예, 예. 저 송명철이랑 있는 예예예 동영상. 맞습니다. 그게 그 뭐 국정원 자료예요, 뭐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쌍방울에서 다 찍고 있었고요. 어. 문제는 그 자료가 네. 그 사진 같은 것은 네. 이화영 씨가 거기를 다녀온 다음에 네. 경기도 보고서로 아마도 지사에게 보고했을 걸로 생각되는 그 보고서에 전부 다 있던 자료입니다. 예, 아마 그때 네. 그 조선일보가 그거를 보도를 한번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한참 돼가지고. 예, 전에. 한참 돼서 네. 왜냐하면은 그게 경기도 내부 자료에 다 공개된 채로 아, 그게 있었었습니다. 예, 그때만 그러니까 해도, 해외 출장을 네. 갔다 온 다음에 그 보고서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이화영 씨 얘기를 다시 드리자면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했던 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모두 알고 있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화영 씨가. 예, 국정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국정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화영 씨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돈을 밖으로 그 허가 없이 보낸 네. 그 두 가지가 기소가 되어 있었고 그렇죠.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뇌물의 대가성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 대북 송금, 대북 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화영 씨도가 먼저 보자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신청해서 청구해서 발부한 것이 아니라 네.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했고 저희에게 그 지휘를 해서 네. 이제 국정원 압수수색 문건을 받았고 압수수색 문건을 국정원 같은 데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요. 거기가 국가 완전 보안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그 안에 가서 저희가 딱 관련 자료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 자료 중에서도 압수수색을 할 때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 자체가 다 2급 비밀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다 협의를 해서 받고 거기서 스마트팜을 대납해 주는 관련 대납해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국정원 문건에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북 제재 때문에 경기도가 못 도와주고 대납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원 문건. 예,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에 있었던 내용의 요지는 네. 뭐냐면 이화영 씨가 2018년도 7월 달에 네.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됩니다. 네. 예, 평화부지사가 되고 이 평화부지사가 사실 되게 된 게 것도 저희가 사실은 좀 의문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재명 그때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는 전혀 친분이 없었습니다.
두 분은 전혀 친분이 없었고 하긴 접점이 없어요. 예, 예. 살아온 이력으로 예, 봤을 예. 때.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이화영 씨는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네. 저희가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본 바로는 김만배 씨가 이화영 씨를 소개해 줬다. 아. 예, 그렇게 알고 파악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그래서 대북 사업 쪽의 어떤 실적을 만드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18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네. 만나서 한 5월달에 만났는데 그때 아주 굉장히 거의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맞아요. 그때 지지율도 엄청나게 지지율이 올라갔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80%가 넘었었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그리고 나서 6월 지방선거 때 정말 음.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 네. 당시에 뭐 당선된 분들이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렇죠. 뭐 김경수 경남지사, 뭐 근데 그때 당선될 때 이제 이재명 그때 경기지사도 당선이 그때 되신 거였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대북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국민들에게 반향이 그렇죠. 좋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화영이라는 아주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게 된 것이고 굉장히 이 사업을 할 때는 이화영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네. 계속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 씨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드러내는 방법이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정원 네. 문건이 어떻게 작성이 된 거냐면 네. 당시 이제 당시라고 하면 2018년도입니다. 네. 2018년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죠. 네. 가장 국정원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관심사였고 그 답방을 하기 위해서 그 북한의 사정을 굉장히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북한의 그 부분의 실세라고 하면 김성애라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사건에도 나오는. 김성애와 근데 우린 국내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근데 그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안부수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성애 씨랑 접촉. 그래서 그래서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에 가서 올 때마다 김성애에 대해서 그 답방이 가능하냐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서 그거를 이제 네. 첩보로 수집해서 그 국정원에서는 이제 계속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게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었는데요.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 신원을 밝혀지지 않은 네. 그런 뭐 우리로 치면 뭐 약간 스파이 같이 이렇게 그런 블랙 요원이었는데 그 네. 블랙 요원이 이화영 씨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안부수를 국정원에서 계속 어떤 활동 자금을 주기까지 하면서 그 북한의 사정을 듣고 오기도 하고 네. 근데 안부수 씨가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그 거대한 국제 대회였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국제 대회에 그 재원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그걸 선뜻 따라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국정원에 그걸 요청했더니 네. 결국 국정원 블랙 요원이 이화영 씨, 자기 친척인 이화영 씨와 안부수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는 네.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커넥션을 네. 얻게 된 것이고 안부수로서는 자기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종의 국제 대회 브로커 역할을 하는 예, 거죠.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는 네.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